진짜 이렇게 힘든 선물 옵션 만기일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니 정말 외국인들이 아무리 뭐 하방 포지션에 몰린 거 알고는 있었지만 그거 감안해서 지수도 이미 미리 충분히 다 빼놨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더 팰 줄이야. 자, 일단 올해 이렇게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만기는 이제 잘 넘겨서 과거지사가 됐고, 이제 다음 주는 이거보다 한술 더 뜨는 더 큰 변동성의 향연이 다가옵니다. 일단 FOMC가 목요일 우리 시간 새벽 4시에 금리 결정 발표하고 성명서도 공개를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난이도가 상중하 중에서 중도 아니고 난이도 하. 진짜 이거 뭐 운전면허 필기 그 정도 급도 안 되고, 왜 그 케이블 TV 같은데 그 ARS 퀴즈 보면은 진짜 어떻게든지 맞추게 해주려고 퀴즈 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성 최초로 노벨상 수상자 겸 전 세계에서 우라늄을 제일 먼저 추출해낸 사람은 1번 퀴리 부인, 2번 꽈리 부인, 3번 카레 부인, 4번 허난설원, 막 이런 거 있잖아. 하여튼 그래서 올해 마지막 FOMC 결과가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연준 금리 인상 폭이 먼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이번엔 0.5%포인트다. 난이도 상중하 중에 하. 정말 누구나 다 아는 매우 뻔하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재료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금리 인상 폭보다 매년 이제 369 12월에 나오는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 닷플랫이라고 써 있어요. 그걸 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 연준 금리 상한선이 5.25% 내지 5.5%까지 막 점이 막 찍혀 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곡소리 나는 거고, 거기다가 또 내년에 금리가 그대로 쭉 유지되다가 내후년 2024년에나 슬슬 밑으로 기어 내려오는 그림이다.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더 곡소리가 나는 거죠. 대신에 요즘 FOMC는 바로 당일날은 또 이제 포커페이스로 잘 버티다가 꼭 1박 2일 지나고 나서 달러가 발작 일으키면서 주식시장에도 막 환란이 일어나더라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아직 희망은 남아있는 게, 바로 내일 금요일 밤에 미국에서 11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인플레이션 이제 확실히 꺾였다, 이런 정도의 힌트를 주고,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 반, 그러니까 FOMC 첫날에 또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또 확실하게 한 번 더 엎어지면은 딱 좋은 시나리오다. 이번에 근데 예상치가 7.6%라고 결코 이게 낮지 않은 데다가, 진짜 여기서 혹시라도 앞에 7이 아니라 8자 붙으면은 그건 또 재앙이죠. 근데 아마 제 예상에는 8% 넘는 결과는 이번에는 말이 안 되고요. 뭐 유가도 그렇고 렌트비도 그렇고 중고차 가격도 그렇고 뭘 봐서도 하여튼 8%대 소비자 물가는 나올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지난 10월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더 추가로 급락을 한 번 더 한다? 그거보다 그냥 어중간하게 한 7.4? 아니면 잘 나오면은 7% 초반?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또 연말 산타랠리가 조금 애매해지지 않나. 자, 최근에 외신이랑 월가 하우스 뷰를 보면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랑 연준 금리 인상은 또 속도는 줄이는데 길이는 더 길게 늘어질 것이라는 이런 소식이 막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 골드만삭스에서는 길이가 길어져서 5월까지 연준 금리 인상이 늘어지는데, 그 폭도 잘못하면 내년에 한 번 정도 0.5%포인트 빅스텝 발길질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BTIG 증권의 조나단 크린스키는 S&P 500 지수가 4,000포인트를 회복한 이후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강력한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코스피에서 볼 것 같으면 한 2,480 레벨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지난 11월까지 그리고 최근까지도 주식 매수에 이것 때문에 나섰는데, 이것이 정말 큰 오판이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조정은 그걸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의 10월 이후 랠리는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다. 우리말로 대세 하락장 중간에 매도세가 조금 쉬어가는, 그러니까 하방이 조금 조정을 받는 숨고르기 과정에서 시장의 기계적인 반등이 나오는 그런 현상에 불과했다고. 근데 이 베어마켓 랠리에서 도저히 발을 못 빼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지난주 제롬 파월 연설을 다시 호재로 또 써먹으면서 한 번 더 계단식 상승을 노렸는데, 그때 이제 계단 밟은 사람들 지금 다 굴러 떨어지게 생겼다 이거죠.
그 다음 페어리드 스트레이티지스의 캐티 스타트는 최근 주식시장이 A자형으로 정말 한 달 반 동안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양새인데,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아니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그만 접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살아났던 투자 심리가 이게 일단 좀 정상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 침체 더하기 연준 금리 인상이 가늘고 길게 간다는데, 역설적으로 연준은 내년 경기 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생각보다 적다고 이거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를 왜 또 핑계로 빠지는지, 이거 호재 아니냐, 도저히 헷갈린다고. 그러면서 일단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은 아직 섣부르지만, 그렇다고 또 추가로 터질 만한 악재는 거의 없는 것 같다. FOMC에서 뭐 내년에 금리 상한선 올린다고 한들, 또 다음 주 CPI가 뭐 7% 후반대까지 다시 V자 반등을 한다고 한들, 그런다고 해서 이게 과연 지금 지수대에서 디스카운트가 추가로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내년 초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 그게 오히려 연준 금리 인상 채찍에 어떤 팔목을 붙드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오히려 그게 더 증시의 호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니콜라스 콜라즈는 2023년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시에는 낙관론이 그동안 팽배했고, 이거를 빅스 지수 있죠, 공포지수, 이게 빠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다. 그러면서 내년에 예상되는 악재들을 다 고려하면은 달러가 지금 잠시 약세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빅스 지수가 20 밑으로 떨어진 거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거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안일함이 얼마나 큰지,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어떻게든지 시장 올릴 생각만 하는 그런 마바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게 빅스 지수 20선 밑으로 떨어진 거를 바로 의미한대요. 그러면서 요 빅스 지수 20 깨졌던 거를 자기네 데이터 트랙 리서치에서는 매도 신호로 해석을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 UBS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마크 하펠레는 아직도 3주나 남았는데 그때 산타랠리가 오든지 말든지 어쨌든 리얼리티 현실은 글로벌 경기 둔화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그리고 기업 실적도 당연히 여기 타격을 받을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반등 때마다 흥분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앞으로 있을 충격에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금리 인상 사이클과 여기에 따른 베어마켓, 우리말로 대세 하락장을 분석해 봤는데, 이게 끝나는 조건이 다음 중 하나가 완전히 확인됐을 때다. 첫째, 경기가 완전히 저점에 도달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소득 감소 등으로 고통을 겪은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완전히 접었을 때, 세 번째,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기가 어려워질 정도까지 많이 내려가서 그런 PER, 밸류에이션 매력 극대화 수준이 됐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베어마켓 종료의 조건인데, 지금 이 세 개 중에 단 하나도 충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세 하락장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직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도 못 채웠다. 그럼 이 UBS의 마크 하펠레는 과연 그 끝이 언제 올 거라고 보느냐? 내년 2023년 초에 우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일시적이나마 멈추는 그때가 단기 바닥이다. 물론 그렇다고 곧장 금리 인하로 또 돌아서는 것을 기대하지는 마라. 그래서 내년 2023년에도 추가 하락은 또 있을 수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어렸을 때 오락실 갔다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뒤지게 얻어맞았는데, 너 다시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랬더니, 안 가 엄마, 절대 다시는 안 가. 근데 이제 만약에 비가 오면은 비 피하러 한 번씩은 갈 수 있어. 이러다가 이제 더 터지는. 자, 블룸버그에서 현재 채권 금리로 산정한 적정 주가에 따르면은 S&P 500 지수 기준으로 퍼가 13.6배. 이게 이제 적정 PER인데 현재 아직도 15.2. 그래서 고평가 단계라고 본대요. 그럼 이 13.6배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몇이냐 하면 이게 바로 3,200포인트. 이걸 현재 우리 코스피에 대입하면은 1925포인트가 나와. 자, 도이체방크 리서치에서는 미국 CPI, 즉 소비자 물가가 올 2분기에 정점을 찍은 건 맞고, 대신에 연말까지는 뭐 유가 때문에라도 급격한 하락보다는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내년 2023년 초부터 급하게 다시 하락이 나와서 내후년, 그러니까 2024년에는 다시 연준 목표치인 2%까지 떨어진다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이 코어 CPI는 올해 연말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도 떨어지는 기울기가 그닥 가파르지 않게 고공행진을 지속할 수 있다. 연준은 이거를 또 핑계댈 수 있다. 이런 전망이죠. 그 다음 과거 증시 통계를 봤을 때 역대 베어마켓 9번 그 평균 지속기간이 18개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평균 하락률은 41% 마이너스. 근데 현재 베어마켓은 이 하락률을 떠나서라도 지속기간이 지금 11개월째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평균에 비하면 절반이 조금 더 지난 야구로 치면 이제 한 6회 초 정도에 불과하다. 나벨리어 인베스트먼트의 CIO, 최고 투자 책임자죠. 루이스 나벨리어는 지금은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볼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1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이거를 봤을 때 이 정도 견고한 고용시장은 경기가 좋다는 증거다. 근데 이거는 원래 증시에도 호재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으려는 의지가 충만한 연준 의장에게는 적어도 이런 견조한 고용 상황은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고용 서프라이즈를 희석시킬 재료는 역시 내일 금요일 밤에 발표되는 11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하여튼 소소익선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올수록 무조건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찰스 슈왑의 제프리 클라인 탑은 바로 이제 금요일 밤에 나오는 PPI,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수요보다는 공급 문제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 PPI는 이미 피크 아웃, 그러니까 이미 정점을 찍고 현재 내리막길로 이미 접어들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세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지 마세요. 또 여기서 기대치 키우면 안 돼. 지금 연준하고 눈치 게임이 한창인데 무조건 앓는 소리, 죽는 소리 막 아이고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엄살을 막 부려야 된다고. 런하 반갑습니다. 저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 보는 재미에 아주 푹 빠져 있는데요. 제작사가 이제 레몽레인이라고 이거 코스닥 상장사죠. 근데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진짜 첫 회부터 뭐 시청률 완전히 대박 찍고 그 다음 바로 곧이어서 2화, 3화 이렇게 시청률이 계단식으로 막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대세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계속 뭐 시청률 신기록 찍으면서 해외 어디서 계약 들어왔다 그러고 뭐 이런 정황만 봐서는 진짜 이 레몽레인 주가도 한 점상 한 5방은 가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였죠. 그런데 지난주 주가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송중기가 음주운전이라도 했나? 아니면 뭐 거기 송중기 사촌형 결혼할 여자 그 형수님으로 나오는 그 여배우가 무슨 커밍아웃이라도 했나? 일진설이라도 터졌나? 도대체 뭐냐? 왜 주가가 저렇게 떡락을 하냐 갑자기. 아무것도 안 좋아진 게 없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때 그 주가 급등을 이용해 가지고 레몽레인의 대주주가 이틀에 걸쳐서 자사주 53만 주 총 135억 원어치를 싹 다 팔아버렸어. 그 공시가 나왔어. 거의 사상 최고점 그 산다라박 머리에서 그냥 네다바이를 갈긴 거야. 뭐 이런데도 어떤 주식을 사면은 그 기업 오너랑 동업자가 되는 거라고? 진짜 내 평생에 들은 얘기 중에서 제일 황당하기 진짜 두 번째. 첫 번째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고, 과학이라고. 그 소리하고 진짜 두 번째로 황당한 소리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 누구도 이 말에 반박하고 나서가지고 무슨 주식 사는 게 그 기업 오너랑 동업자가 되는 거냐고. 어떻게 같은 지위냐고 말이야. 일단 주식 취득 단가 자체가 그냥 천지 차이인데 이게 무슨 혹세 무민의 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저딴 말 듣다가는 정말 12지장에 융털까지 다 털린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온 세상에 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그 대가가 뭐였는 줄 아세요? 저런 한심한 놈, 삐뚤어진 놈, 저런 부정적인 놈들은 원래 돈을 못 벌어. 이런 비난들. 그리고 여기저기 다 블랙리스트 올라가지고 완전히 그냥 갈라파고스화가 돼버렸어요. 그로부터 2년 뒤. 주변에서 지금 제 평판이 완전히 바뀐 것도 뭐 고맙지만 진짜 제가 뿌듯할 때는 어디 가서 내가 너 런던 거라니 안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 아이고 나도 진작에 저 사람 얘기 들었으면 지금 이렇게 밤잠 못 자고 막 정말 낮에는 한국 주식 그리고 새벽에 자다가 막 경기 일으키듯이 막 눈 떠가지고 또 스마트폰으로 미국 주식 이렇게 주식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진짜 너무 괴롭다고. 그래도 너는 좋겠다. 저런 사람 주변에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냐고. 이 얘기 들었다고 말씀들 해주실 때 저는 정말 제가 살아 숨쉬는 보람을 느낍니다.
자, 드디어 중국이 제로 코로나 봉쇄를 사실상 모두 풀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중국 당국이 고안하고 있다고 했던 10대 방역 지침, 사실상 리오프닝을 위한 최소한의 명분 정도라고, 이거 나오면은 진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종식하는 거라고 미리 얘기했잖아. 근데 오늘 이게 진짜 나왔다고요. 일단 10가지 내용을 전부 읽어봤는데 뭐 특별히 추가된 건 없고, 핵심은 어디냐면은 이제 어느 지역에서 확진자가 터지면은 그 지역 주민 전체 PCR 강제로 콧구멍 쑤시는 거, 이거 폐지됐다고 하고, 또 이제는 양로원, 복지원, 병원, 학교 이런 시설에 출입할 때도 PCR 음성 확인 제출할 의무가 사라졌다. 또한 모든 약국은 정상 운영이 이제 필수고, 오히려 약국 문을 맘대로 개인이 닫는 것도 이제 단속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식당, 마트, 체육관 이런 집합시설들도 이제 다 정상 운영 지침이 당국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공급망 불안이라든가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공장 폐쇄도 이제는 오히려 사측에서 맘대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당국이 이것도 단속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이제 중국 제로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유가가 제일 먼저 버선발로 달려나와가지고 기쁘게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는 야, 이거 과연 이번에는 진짜 믿어도 되냐, 또 이러다가 갑자기 봉쇄 때리고 뒤집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월가에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해서 뭐랄까 약간 시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뭐 약간 요렇게 중간에 뭐 시진핑과 시위대 간의 갈등이 이 제로 코로나를 인질로 해가지고 막 대치를 하고 또 수시로 엎치락 뒤치락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중국은 다시 리오프닝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도이체방크의 유통소비 애널리스트 스티브 파워즈는 화장품 기업으로는 미국 내 1위이자 세계 1위까지 갖고 있는 에스티로더의 투자 의견을 기존 보유해서 매수로, 그리고 목표가를 기존 209달러에서 오늘 266달러로 거의 30% 가까이 한 방에 올려치기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밝혔고, 이 에스티로더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그리고 경제활동 정상화가 지금부터 에스티로더의 매우 중요한 호재가 될 것이다. 아, 진짜 너무 부럽네요. 우리 중국 화장품 관련주들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전 세계 화장품 1위가 어딜 것 같냐고 이런 질문 받으면 대부분이 뭐 로레알 아닌가? 랑콤, 시쉐이도 뭐 이런 거 꼽는데, 실제로는 이 에스티로더가 독보적인 세계 1위입니다. 이게 그 에스티로더 그 브랜드 하나만 가진 게 아니라 아베다, 클리니크, 랩 시리즈, 로라메르시의 조말론, 아라미스, 바비 브라운, 톰 포드, 이거 다 에스티로더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 중국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은 그럼 왜 수혜가 안 되냐고 도대체. 아니 뭐 언제는 또 우리 설화수를 그 시진핑 부인 펑리 위안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또 그러더니, 또 중국 MZ세대들은 우리 에뛰드 하우스, 이니스프리 이런 게 거의 막 필수품이라며, 이게 없으면 학교를 못 다닌다며. 근데 결국 그런 저가 브랜드는 중국 내수용 저가 브랜드에 전부 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얘기한 유가에 대해서는 스탠다드 차타드 리서치에서 현재 유가가 12개월 내 최저치로 추락한 상황인데, 이건 바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다시 구원투수로 나섰지만 이걸로는 역부족인 것 같다. 그래서 적어도 유가 하나만의 반응을 봐서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이런 모든 걸 다 상쇄시킬 정도로 유가의 큰 상승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12월 9일,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참 이번 한 주 진짜로 힘든 장세였는데, 이제 다음 주는 FOMC의 CPI의 또 험난한 파도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내일 금요일 먼저 정부 일정은 정부와 국회 합동 대표단이 IRA 관련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깜짝 선물이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중립 기여를 넣습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 주최로
포항 중소유통 풀필먼트 개소식이 있습니다. 물류 자동화. 이게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요번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고 뭐 어쨌든 물류 자동화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정권보다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또 그만큼 그쪽 업종 그리고 기업들의 수요와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 내일 한미 산업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하는데 요새 TSMC가 애리조나를 비롯해가지고 미국의 설비 투자를 진짜 미친 듯이 막 퍼붓고 있습니다. 거의 미국 내 파운드리 수요는 전부 그냥 아예 TSMC가 아도를 치려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어떻게든지 챙기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중간에 있는 중국을 또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리스크가 너무 크죠. 누군가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 들어오면은 그 사람도 발목아지 날아갈 각오 정도는 해야죠. 자, 다음 내일 이벤트로는 전주에서 드론 산업 박람회가 있고요. 다음 넷플릭스에서 내일 종이의 집 파트 2 이걸 공개하는 날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저야말로 지금 거의 몸도 마음도 번아웃 직전인 상태여가지고 저는 좀 주말에 전열을 가다듬고 일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오늘같이 좀 힘든 날은 더더욱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다음번 라이브 할 때 또 쏴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